고물 총을 고치면 키스해주겠다며 모두를 조롱하던 미군 여장교, 그 앞에 나타난 기지 청소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설의 707 특수부대원이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퍼부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페이앳빌에 위치한 미 육군 최대 기지 포트 브래그. 짙은 녹색 군복의 물결과 훈련의 함성으로 늘 활기 넘치는 이곳에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공간이 있었다. 기지 내 무기고 가장 깊숙한 곳, 최첨단 화기들 사이에서 잊힌 유물처럼 먼지만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낡은 저격 소총 한 자루. 그 총의 이름은 바람의 눈물이었다. 육군 항공대 소속 아리아나 그레이스 대위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낡은 총 앞에서 좌절을 맛보고 있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 올린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에는 지독한 무력감과 오기가 서려 있었다. 바람의 눈물은 그녀의 할아버지,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던 로버트 그레이스 장군의 유품이자 반세기 전 이름 모를 동양의 장인이 혼을 담아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전설이 아닌 생명을 잃은 차가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아직도 그 고물에 매달려 있나, 그레이스 대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에 아리아나는 이를 악물었다. 기지 군수 참모인 마커스 스톤 대령이었다. 기름진 손으로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다가오는 그의 얼굴에는 경멸의 미소가 가득했다. 이건 단순한 고물이 아닙니다, 대령님. 역사가 담긴 물건입니다. 역사? 이건 그저 박물관에나 가야 할 낡은 장난감일 뿐이야. 자네 할아버지의 낡은 명예처럼 말이지. 스톤 대령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리아나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사사건건 그녀의 할아버지를 걸고 넘어지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댔다. 할아버지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군인이었던 반면 스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기에 두 사람의 악연은 기지 내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총은 생명과도 같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자네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저 고철 덩어리는 다시 숨 쉬지 않아. 스톤 대령과 그의 옆에 있던 장교 몇 명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아리아나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녀는 바람의 눈물을 거칠게 집어들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좋습니다, 대령님. 그럼 내기하죠. 아리아나의 서슬 퍼런 기세에 스톤 대령의 웃음이 멎었다. 이 낡아빠진 총, 바람의 눈물을 그 누구라도 줬습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완벽하게 복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아리아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결연한 빛으로 타올랐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경멸과 도발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조롱하듯 선언했다. 그게 이 기지의 장성이든 이등병이든 아니면 길바닥의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에게 내 모든 명예를 걸고 이 자리에서 직접 키스해 주겠습니다. 순간 무기고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스톤 대령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흥미로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이내 그는 더 큰 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레이스 대위, 드디어 이성을 잃었군. 좋아, 그 약속, 여기 있는 모두가 증인이야.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걸. 저 고철 덩어리에 입 맞출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 말이야. 스톤 대령이 부하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진 후에도 무기고 안의 장교들은 수군거리며 아리아나를 비웃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치욕을 삼켰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어리석은 선언을 비웃으며 자리를 떴을 때 무기고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그는 존재감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권도윤. 기지 내에서는 그저 말수 적은 한국인 청소부로 알려진 남자였다.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듯한 눈빛이 잠시 아리아나가 내려놓은 바람의 눈물에 머물렀다. 총의 몸체에 새겨진 비단결 같은 다마스쿠스 강철의 무늬, 손때 묻은 호두나무 개머리판의 익숙한 곡선. 그의 뇌리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가득했던 할아버지의 비밀 작업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등 너머로 훔쳐보았던 바로 그 총이었다. 할아버지는 이 총을 영혼을 담은 활이라 불렀다. 세상에 단 한 자루뿐인 만드는 이에 혼이 깃들어야만 완성된다는 전설의 총. 도윤은 걸레를 든 손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잊고 있던 고동으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한때 그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최고의 저격수이자 전설적인 무기교관이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군복을 벗어야 했고 가족의 원수에게 쫓겨 도망치듯 미국 땅을 밟았다. 과거를 숨긴 채 그는 먼지 쌓인 기지 구석에서 죽은 듯이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저 낡은 총이 그의 죽어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저것은 단순한 총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혼이었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명예였다. 아리아나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돌아서려 할 때였다.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저 대위님. 아리아나는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동양인 남자였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지? 권도윤은 들고 있던 걸레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오직 바람의 눈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연마된 장인의 눈빛, 전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저격수의 눈빛이 그 안에 번뜩이고 있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말에 아리아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기지 최고의 총기 전문가들도 모두 포기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일개 청소부가 감히.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기묘한 확신과 진중함이 그녀의 조롱을 가로막았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었다. 그녀는 체념한 듯 턱짓으로 총을 가리켰다. 마음대로. 권도윤은 경건한 자세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바람의 눈물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총에 닿는 순간 아리아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것은 총을 다루는 군인의 손길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을 어루만지는 듯한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도윤은 총을 들어 빛에 비춰보며 눈을 감고 차가운 강철의 감촉을 느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은조렸다. 오랜만이구나, 바람의 눈물. 그의 입에서 나온 총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마치 오랜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아리아나 그레이스는 직감했다. 이 이름 없는 청소부가 어쩌면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를 현실로 만들지도 모를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권도윤이 바람의 눈물을 들고 분해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몇몇 총기 담당 부사관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분해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인체의 신경과 혈관을 다루듯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함과 부드러움을 동반한 예술의 경지였다. 그는 현대적인 전동 공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공구함에서 직접 벼려 만든 듯한 작은 수공구들을 꺼내 들었다. 금속과 나무가 맞닿은 미세한 틈새를 부드럽게 파고들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관절을 분리하듯 부품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부품들이 분리될 때마다 주변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돼, 저 부분은 압착식이라 전용 장비 없이는 절대 분해가 불가능한데. 한 부사관이 중얼거렸지만 도윤은 들리지 않는 듯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는 총열을 분리한 뒤 기름때와 먼지에 찌든 내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리아나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총으로 마지막 격발을 한 게 언제입니까? 그의 질문에 아리아나는 당황했다. 기록상으로는 할아버지께서 전역하시기 직전이었으니 수십 년은 되었을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이후 누군가 사용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총을 함부로 다루는 자가. 그는 작은 핀셋으로 총열 안쪽에서 미세한 모래알과 화약 찌꺼기가 엉겨붙은 작은 덩어리를 꺼내 보였다. 포트브레그 근처의 붉은 흙입니다. 그리고 이건 규격에 맞지 않는 싸구려 화약의 잔여물이고요. 누군가 이 총의 가치를 모르고 억지로 격발하려다 내부 강선만 망가뜨린 겁니다. 그의 설명에 아리아나는 할 말을 잃었다. 스톤 대령이 이 총을 비웃으며 몇 번 만지작거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저 그가 총을 폄하하기 위한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총을 망가뜨렸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권도윤이라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었다. 총과 대화하고 총의 상처를 진단하는 의사와도 같았다. 복원할 수 있겠나? 아리아나는 자신도 모르게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대답 대신 하얀 천 위에 분해된 부품들을 가지런히 배열하기 시작했다. 심장, 폐, 뼈와 근육처럼 바람의 눈물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펼쳐졌다. 그는 부품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말했다. 이 총은 단순한 강철이 아닙니다. 수백 겹의 서로 다른 쇠를 두드리고 접어 만든 다마스쿠스 강입니다. 각각의 층은 저마다 다른 탄성과 강도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바람 소리에도 총열이 미세하게 떨며 탄도를 스스로 보정하는 겁니다. 바람의 눈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전설을 읊는 음유시인 같았다. 아리아나는 자신의 할아버지조차 몰랐을 총의 비밀을 처음 보는 청소부에게서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꼼짝없이 서서 그의 손길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작업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도윤은 기지 내의 허름한 개인 정비실을 빌려 그곳에 틀어박혔다. 그는 망가진 강선을 복원하기 위해 현대적인 레이저 장비 대신 할아버지에게 배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접 만든 끌과 연마도구를 사용했다. 쇠를 깎아내는 소리가 고요한 선율처럼 정비실을 채웠고 아리아나는 매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오래된 자료나 부품들을 수소문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대화가 오갔다. 어떻게 총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 거지? 어느 날 밤 커피를 건네며 아리아나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훔쳤다. 어릴 적 장인이셨던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단편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아리아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거칠어진 손을 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는 그 손은 결코 청소부의 손이 아니었다. 방아쇠를 당기고 무기를 정비하고 극한의 상황을 버텨낸 자의 손이었다. 아리아나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그의 신비로운 기술에 대한 경외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묵묵함과 진중함, 그리고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수한 열정의 마음이 움직였다. 스톤 대령처럼 허세를 부리지도 다른 장교들처럼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영혼을 깎아 낡은 총에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저 한국인 청소부에게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할아버지와 같은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마침내 복원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도윤은 섬세하게 되살아난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하기 시작했다. 아리아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지막 나사가 조여지고 그가 놀이쇠를 후퇴시켰다 전진시키자 철컥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맑고 강렬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전에 들었던 삐걱거리는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조화의 소리였다. 도윤은 완성된 바람의 눈물을 아리아나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받아들었다. 이전에 차갑고 죽어있던 감촉이 아니었다. 마치 따뜻한 혈관이 흐르는 듯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졌다. 총의 표면에 흐르는 다마스쿠스 무늬는 마치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혹은 고요한 새벽의 물안개처럼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완벽해. 아리아나의 입에서 감탄이 흘러나왔다. 도윤은 그런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총의 영혼을 깨우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는 아리아나를 데리고 기지 내의 실탄 사격장으로 향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스톤 대령을 비롯한 많은 장교들이 청소부의 기적이 진짜인지 아니면 희대의 사기극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격장으로 몰려들었다. 스톤 대령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다. 모양만 그럴싸하게 닦아놓았군. 어디 한번 쏴보시지. 아마 첫 발에 총열이 터져버릴걸. 아리아나는 주변의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윤의 지시에 따라 사격 자세를 취했다. 도윤은 그녀의 곁에 다가와 어깨와 팔의 자세를 부드럽게 교정해 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아리아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숨을 멈추지 마십시오. 호흡과 함께 바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방아쇠를 당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놓아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최고의 저격 교관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그의 말에 따라 천천히 숨을 고르고 스코프 너머 수백 미터 밖의 표적에 집중했다. 탕! 고요를 깨고 바람의 눈물이 포효했다. 그것은 귀를 찢는 폭음이 아닌 깊은 울림을 지닌 명쾌한 격발음이었다. 총알은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날아갔고 잠시 후 표적의 정중앙에 정확히 박혔다.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스톤 대령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아리아나조차 자신의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격발이었다. 총은 반동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한 발 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아리아나는 다시 한 발을 격발했다. 두 번째 총알은 첫 번째 총알이 뚫어놓은 구멍을 정확하게 다시 뚫고 지나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사격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톤 대령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우연이야. 우연일 뿐이라고. 그때 도윤이 아리아나에게서 총을 넘겨받았다. 그는 어떤 조준 장비도 사용하지 않은 채 오직 맨눈으로 먼 곳의 표적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5발을 연속으로 격발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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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5발의 총성은 마치 하나의 소리처럼 이어졌다. 표적을 확인한 관제병의 입에서 경악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다 5발 모두 동일 탄착군. 측정 불가. 정중앙에 뚫린 단 하나의 구멍. 5발의 총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의 경지였다. 사격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스톤 대령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권도윤은 천천히 총을 내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구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리아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아리아나는 완전히 넋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내뱉었던 경솔한 맹세를 이행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치욕이나 굴욕이 아니었다. 전설을 되살려낸 영웅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경의의 표현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수많은 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권도윤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도발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작이었다. 사격장을 가득 메운 침묵 속에서 아리아나 그레이스는 오직 권도윤만을 응시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조롱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눈빛들은 이제 경외와 놀라움으로 변해 있었다. 특히 마커스 스톤 대령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다. 아리아나는 도윤의 바로 앞에 섰다. 화약 냄새와 뜨거운 강철의 냄새, 그리고 그의 몸에서 풍기는 낯설지만 끌리는 땀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가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의 눈 속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해냈군. 아리아나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이제 당신의 차례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아리아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름도 모르는 동양인 청소부에게 입을 맞춘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굴욕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 남자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는 숨겨진 영웅이었고 잊혀진 전설을 자신의 손으로 되살려낸 장인이었다. 이 입맞춤은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자 자신의 맹세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잠깐만. 도윤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아리아나는 놀라 눈을 떴다. 그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일까?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그녀의 심장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이런 가짜 입맞춤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대위님의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아리아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약속 이행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도윤은 그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총을 복원한 것은 돈이나 명예, 혹은 대위님의 키스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총이 다시 숨 쉬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물건이니까요. 그의 말은 사격장에 있는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할아버지의 영혼이라는 말에 아리아나는 눈이 커졌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 총을 만들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성함은 강인철입니다. 반세기 전 당신의 할아버지 로버트 그레이스 장군님과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이자 이 총을 만들어 선물했던 분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아리아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이름 강인철을 떠올렸다. 전설적인 한국인 장인이자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적혀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눈앞의 청소부가 바로 그 전설적인 장인의 손자라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스톤 대령이 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일개 청소부가 허풍을 치는군. 당장 저자를 여기서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윤이 보여준 신기에 가까운 능력은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도윤은 스톤 대령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리아나에게 바람의 눈물을 건넸다. 대위님, 이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두 가문의 약속이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품고 있는 열쇠입니다. 그는 개머리판 아래쪽에 작은 홈을 손톱으로 눌렀다. 그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나무판의 일부가 열리며 그 안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공간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된 아주 작은 마이크로필름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아리아나는 숨을 삼켰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언급되었던 바로 그 마이크로필름이었다. 거대한 음모의 증거가 담겨 있다는. 스톤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쳤다. 저건 군사 기밀이다. 당장 압수해. 그가 부하들에게 명령하며 다가오는 순간 도윤은 아리아나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이쪽입니다. 도윤은 아리아나를 이끌고 사격장 뒤편의 비상 통로로 향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어수룩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탈출로를 찾아 움직이는 최정의 특수부대원의 몸놀림이었다. 혼란에 빠진 사격장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기지의 복잡한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스톤 대령의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다. 잠시 후 기지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아리아나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낡은 창고로 몸을 숨겼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리아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란스러워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당신은 누구야? 도윤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었던 권도윤입니다. 작전 중 동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의 원수인 자들을 피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아리아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무시했던 청소부는 사실 그녀와 같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엘리트 군인이었던 것이다. 마이크로필름에는 뭐가 들어있지? 아마도 스톤 대령과 그 배후 세력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비리의 증거일 겁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저의 할아버지가 그것을 밝히려다 실패하셨고 그 진실을 이 총 안에 숨겨두신 거겠죠. 도윤은 창밖을 경계하며 말했다. 스톤 대령은 이제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이 기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리아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신을 조롱했던 스톤 대령의 추악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를 쥔 남자 권도윤. 그녀의 운명은 이제 그와 완벽하게 엮여버렸다. 그녀는 권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자신과 함께 거대한 적에 맞서 싸워야 할 유일한 동지였다. 내가 뭘 하면 되지? 그녀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신뢰가 담긴 미소였다. 우선 저 마이크로필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키스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받아가겠습니다. 대위님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그의 말에 아리아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뜬금없는 말은 오히려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약속하지. 대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거야.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적으로 가득한 군사기지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운명은 두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연결하고 있었다. 포트 브레그 기지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은
버려진 창고의 낡은 철판 벽을 뚫고 권도윤과 아리아나 그레이스의 고막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들이 광란의 춤을 추듯 어지럽게 번쩍였다. 군합발 소리,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다급한 외침, 순찰 차량의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까지. 기지는 거대한 벌집처럼 들끓었고 두 사람은 그 중심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창고도 금방 발각될 거야. 아리아나는 마이크로필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엘리트 장교로서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사냥감에 불과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군인들의 동선과 수색 패턴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그의 침착함은 혼란에 빠진 아리아나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정문이나 울타리를 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쯤 기지의 모든 출입로는 완벽하게 통제되었을 겁니다. 스톤 대령은 우리가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테니까요. 그럼 우린 도간에 든 쥐잖아. 쥐에겐 쥐구멍이 있죠. 도윤은 창고 구석에 쌓인 낡은 장비 더미를 가리켰다. 그 아래에는 녹슨 철제 맨홀 뚜껑이 있었다. 기지 지하에는 오래된 배수관과 관리용 터널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참 병사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길이죠. 그의 말에 아리아나의 눈이 빛났다.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도윤은 지렛대를 이용해 육중한 맨홀 뚜껑을 소리 없이 들어 올렸다. 축축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안전한 피난처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내려오십시오. 도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잠시 후 그의 손전등 불빛이 아래에서 2번 깜빡였다. 아리아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뒤를 따랐다. 지하 터널은 예상보다 훨씬 좁고 복잡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고 벽에서는 정체 모를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흐르는 물소리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서가던 도윤이 갑자기 손을 들어 아리아나를 멈춰 세웠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아리아나도 숨을 죽였다. 위쪽 환풍구를 통해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못 찾았나? 쥐새끼 2마리를 놓치다니. 스톤 대령의 격앙된 목소리였다. CCTV 기록상 분명히 이 근방에서 사라졌습니다. 혹시 지하 터널로? 그 곰팡내 나는 구멍까지 다 뒤져. 그 여자 장교와 청소부 놈 반드시 생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톤 대령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아리아나는 안도의 한숨 대신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꼈다. 스톤이 자신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한 것은 마이크로필름을 회수하고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들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다. 계속 가야 합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아리아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 그녀는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다. 비명을 지를 뻔한 순간 도윤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아리아나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땀과 흙먼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의 채취가 뒤섞여 그녀의 머리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 도윤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거리는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둠은 오히려 다른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작은 숨소리, 체온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마침내 기지 외곽에 버려진 배수구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페이옙빌의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두 사람은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일단 지옥 같은 기지를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아리아나가 물었다.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요. 도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낡은 전당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저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두 사람은 추격대를 피하기 위해 큰 길을 버리고 뒷골목을 따라 움직였다. 도윤의 안내에 따라 도착한 곳은 올드 솔저라는 간판을 내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전당포였다. 도윤이 약속된 신호로 문을 두드리자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백발이 성성하고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병의 얼굴을 한 노인이었다. 이런 권서방 아닌가. 이런 꼴은 또 처음 보는군. 옆에 아가씨는 누구고? 오랜만입니다, 벤 영감님. 사정이 좀 급하게 됐습니다. 벤은 전직 미 육군 정보부 소속의 베테랑으로 과거 한국에서 복무할 당시 도윤의 할아버지에게 큰 신세를 진 적이 있었다. 그는 두말 없이 두 사람을 가게 안쪽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각종 정보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다. 스톤 대령이라 그 하이에나 같은 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군. 자초지종을 들은 벤은 혀를 차며 마이크로필름을 받아들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필름을 확대 판독기에 넣고 작동시켰다. 낡은 스크린 위로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진실의 편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에 로버트 그레이스 장군과 강인철 옹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그들의 눈빛은 정의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리아나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어서 나타난 것은 암호와 기호로 가득한 문서들이었다. 그리고 그 문서들 사이에서 아리아나와 도윤은 숨을 삼킬 수밖에 없는 이름을 발견했다. 작전명 검은 외가리. 그 아래에는 포트 브레그를 중심으로 한 군수 물자 횡령 및 밀매 네트워크의 상세한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핵심 책임자로 당시 젊은 장교였던 마커스 스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럴 수가. 아리아나는 경악했다. 스톤의 비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다음 문서는 사고 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주인공은 권도윤의 아버지 권성진 대위였다. 공식적인 사인은 훈련 중 발생한 불의의 폭발 사고. 하지만 마이크로필름 속 비밀 보고서는 그 사고가 철저히 조작된 암살이었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권성진 대위가 검은 외가리 작전의 실체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암살을 현장에서 지휘한 인물 역시 마커스 스톤이었다. 아버지. 도윤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두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떨렸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배후. 모든 악연의 시작이 바로 스톤 대령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아버지를 위한 피해 복수가 되었다. 아리아나는 충격과 분노로 떨고 있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녀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전당포 바깥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벤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젠장,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뒷문으로 빠져나가. 창밖으로 스톤 대령의 부하들이 중무장한 채 전당포를 포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갇혔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마이크로필름의 마지막 정보가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낡은 군용 지도였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 지점. 제7훈련구역의 침묵의 산. 그곳에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잠들어 있음을 직감하는 순간 전당포의 육중한 철문이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이쪽이다. 벤 영감이 소리치며 가게 바닥에 낡은 양탄자를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지하 와인 저장고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문이 부서지는 파열음과 함께 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세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지하로 몸을 숨기고 문을 닫았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집기를 부수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조였다. 이 길은 하수도를 통해 강가로 연결되어 있네. 놈들도 금방 이 통로를 찾아내겠지. 서둘러야 해. 벤 영감의 재촉에 도윤과 아리아나는 다시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비좁은 통로를 빠져나와 강둑의 숲을 속으로 몸을 던졌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사이의 추격전으로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침묵의 산 그곳으로 가야 해. 아리아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지도에 표시된 그곳에 검은 외가리 작전의 심장부가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벤 영감은 낡은 트럭을 마련해주며 그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침묵의 산은 수십 년 전에 폐쇄된 독가스 훈련 구역이야. 지금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지. 정면으로 접근하는 건 자살 행위야. 놈들도 분명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방법이 있습니다. 도윤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기 짝이 없었다. 침묵의 산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스톤의 부대도 그쪽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유일한 진입로에 병력을 집중할 것이었다. 도윤은 바로 그 불가능하다는 절벽을 타고 넘어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하겠다는 것이었다. 미쳤어. 그건 전문 산악인도 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리아나가 반대했지만 도윤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707에서 대테러 작전뿐만 아니라 산악 침투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위님은 육군 항공대 소속입니다. 지형을 읽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뢰가 담긴 눈빛에 아리아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묘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다. 낡은 트럭을 타고 훈련 구역 외곽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해가 지기를 기다려 어둠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 그들은 험준한 산길을 올랐다. 도윤은 짐승처럼 예민한 감각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길을 열었고 아리아나는 지도를 읽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 과정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한 완벽한 협력이었다. 가파른 경사에서 도윤이 앞에서 끌어주고 아리아나가 뒤에서 밀어주었다. 날카로운 바위에 아리아나의 팔이 긁혀 피가 나자 도윤은 말없이 자신의 셔츠를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다. 그의 거칠지만 섬세한 손길에 아리아나의 심장은 또다시 속절없이 뛰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바위 틈에 기댔을 때 아리아나가 물었다. 도윤은 타오르는 모닥불 대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바람의 눈물에 깃든 우리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둠 속에서 아리아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린 건 나니까. 아니, 이건 나의 선택이야. 아리아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스톤 대령은 그레이스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 군인의 긍지를 짓밟았고,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정적과 함께 끈끈한 유대감이 흘렀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그들은 단순한 동지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동료에게 배신당한 절망,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쳐와서 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그의 이야기는 아리아나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스톤 대령을 향한 분노와 함께 눈앞의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강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끝내고 살아남는다면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때 사격장에서 못했던 약속 지킬게. 진심을 담아서. 도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 본 그의 첫 미소였다. 그 미소 하나가 지난밤의 모든 피로와 공포를 녹여버리는 듯 했다. 그 약속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이틀 밤낮의 험난한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침묵의 산 정상, 목표 지점인 비밀 벙커 근처에 도달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바위 언덕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도윤의 눈은 숨겨진 환풍구와 미세한 경계 시스템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놈들이 안에 있어. 바람을 타고 희미한 발전기 소음과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벙커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인 육중한 강철 문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곳은 중무장한 경비 병력에 의해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지? 아리아나의 물음에 도윤은 벙커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듯 주변 지형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벙커 뒤편에 깎아지른 절벽 위 낡은 환기구를 가리켰다. 저곳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에 매달려 좁디 좁은 환기구로 침투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밧줄도 아무런 장비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몸과 신뢰만이 유일한 장비였다. 도윤은 먼저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위에 붙어 사는 파충류처럼 유연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손과 발을 디딜 곳을 찾아내며 위로 올라갔고 아리아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바로 뒤를 따랐다. 한순간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 아리아나는 오직 눈앞의 도윤의 등과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그의 단단한 손만을 믿고 나아갔다. 마침내 지옥 같은 수직 암벽 등반 끝에 두 사람은 낡은 환기구 덮개 앞에 도달했다. 도윤은 소리 없이 덮개를 제거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좁은 통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아래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에서 진실의 메아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기구 통로는 예상보다 훨씬 길고 복잡했다. 먼지와 녹슨 쇠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도윤이 앞장서서 어둠을 헤쳐나갔고 아리아나는 그의 바로 뒤에서 숨을 죽인 채 따랐다. 아래쪽에서는 놈들의 대화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 무전기 소음 등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지금 호랑이 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제 발로 들어온 셈이었다. 도윤은 한 지점에서 움직임을 멈추고 아래를 향한 격자 철망 덮개 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그들의 바로 아래는 벙커의 중앙 통제실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지도와 모니터들, 그리고 그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가를 문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마커스 스톤 대령이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리스트의 전송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나? 스톤의 목소리가 환풍구를 타고 선명하게 울렸다. 아리아나는 도윤과 눈빛을 교환했다. 프로메테우스 리스트.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의 이름일 터였다. 예, 대령님. 암호화 작업은 거의 끝났고 곧 남미 카르텔 쪽으로 전송될 예정입니다. 부하의 보고에 스톤은 만족스러운 듯 연기를 내뿜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아리아나와 도윤은 이 음모가 단순히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수준이 아님을 깨달았다. 프로메테우스 리스트는 지난 수십 년간 스톤의 조직이 한미 양국의 부패한 고위 인사들과 결탁하여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심지어 정치 공작까지 자행한 모든 범죄의 기록이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가공할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레이스 장군의 손녀와 그 한국 놈은 어떻게 됐나? 아직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앳빌 전체를 봉쇄했으니 곧 꼬리가 잡힐 겁니다. 멍청한 놈들. 그깟 쥐새끼 2마리 처리 못해서 일을 그르칠 셈인가. 리스트 전송이 완료되는 즉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스톤의 살기 어린 명령에 아리아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바로 그때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손짓했다. 그는 통제실 반대편 비교적 경비가 허술한 서버실 쪽을 가리켰다. 프로메테우스 리스트는 분명 저곳에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환풍구를 따라 이동해 서버실 바로 위 지점에 도달했다. 도윤은 허리띠에서 직접 만든 작은 갈고리와 케이블을 꺼냈다.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침투 장비였다. 그는 아리아나에게 속삭였다. 내가 먼저 내려가 경비병을 처리하고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1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아리아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도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도윤은 격자 덮개를 조용히 드러낸 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아래로 뛰어내렸다. 서버실을 지키던 경비병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기도 전에 도윤의 강력한 수에 목덜미를 가격당하고 소리 없이 쓰러졌다. 도윤은 재빨리 손짓했고 아리아나도 그의 도움을 받아 서버실 바닥에 내려섰다. 수십 개의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는 서버실 중앙, 프로메테우스라는 라벨이 붙은 독립된 서버가 있었다. 아리아나는 자신의 군용 인식표 뒤에 숨겨진 비상용 데이터 해킹 툴을 꺼내 재빨리 서버에 연결했다. 그녀가 암호화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도윤은 문 밖을 경계하며 그녀를 지켰다.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올라가는 동안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10초, 20초, 30초. 바로 그때 통제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서버실의 비인가 접근. 경비조는 즉시 출동하라. 경비병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누군가가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다. 문 밖에서 여러 명의 군합발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젠장, 거의 다 됐는데. 아리아나가 초조하게 외쳤다. 시간 없습니다. 지금 뽑으십시오. 도윤이 외치며 그녀를 재촉했다. 아리아나는 95%에서 멈춘 다운로드를 아쉽게 중단하고 USB를 뽑아들었다. 바로 그 순간 서버실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중무장한 스톤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라. 사방에서 총구가 그들을 향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도윤은 서버 하나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육중한 서버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요란한 소음과 스파크를 일으켰고 그 틈을 이용해 도윤은 아리아나의 손을 잡고 방구석으로 몸을 던졌다. 탕! 타타탕!
서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알이 서버와 벽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도윤은 쓰러진 경비병의 권총을 빼앗아 응사하며 아리아나를 엄호했다. 그의 사격술은 신기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에게는 퇴로가 없었다. 그때 스톤 대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군, 그레이스 대위. 그리고 권도윤. 내놈 아비처럼 어리석게 진실을 파헤치려 하더니 결국 똑같은 종말을 맞게 됐구나. 스톤의 말에 도윤의 눈이 이글거렸다. 내놈이 우리 아버지를. 그래, 내가 죽였다. 너무 많이 알았거든. 그리고 내놈이 군대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내가 심어둔 내 동료놈의 작품이었지. 내놈의 인생은 처음부터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거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도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스톤이 도발하듯 총을 들어 아리아나를 겨누는 순간 도윤은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스톤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도윤이 달려드는 순간 옆에 숨어있던 병사가 개머리판으로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크억. 도윤이 고통 속에 쓰러졌다. 스톤은 그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으며 비웃었다. 이제 끝이다. 스톤이 도윤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아리아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리아나는 마지막 발악처럼 자신의 군복 소매 안에 숨겨두었던 소형 비상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육군 중앙감찰부의 최고 위급 라인으로 직접 연결되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모든 힘을 다해 외쳤다. 여기는 아리아나 그레이스 대위. 포트브레그 제7 훈련 구역. 작전 방해 및 내부 반란 발생. 코드 블랙, 코드 블랙, 코드 블랙. 그것은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아군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암호였다. 스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아리아나의 무전기를 쳐내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벙커방, 먼 하늘에서 여러 대의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아군일지 아니면 스톤의 소나기에 있는 또 다른 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상황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아쇠처럼 당겨졌다. 그리고 그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서 아리아나는 자신의 몸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찾아온 현기증. 그것은 단순히 지난 며칠간의 사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 권도윤의 아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그녀는 USB를 쥔 손에 더욱 강하게 힘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과 도윤과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반드시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벙커 내부는 아비규환의 도가니로 변했다. 천장을 때리는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고 그 진동은 벙커 전체를 뒤흔들어 먼지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마커스 스톤 대령의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진 짐승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대체 어느 부대놈들이야? 바로 그때 벙커의 육중한 강철문이 외부에서 가해진 강력한 폭발로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갔다. 섬광과 연기 속에서 검은 전투복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진입했다. 그들의 군복 어깨에는 포트브레그 소속 부대의 마크가 아닌 미 육군 최고 사령부 직속 감찰부 인스펙터 제너럴즈 오피스의 상징인 칼과 횃불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 사이를 가르고 백발의 머리카락과 군더더기 없는 강직한 풍채를 지닌 노년의 장성이 걸어 나왔다. 그의 가슴에 달린 준장 계급장은 혼란스러운 벙커 내부를 순식간에 압도하는 권위를 뿜어냈다. 그는 바로 아리아나의 할아버지 로버트 그레이스 장군의 오랜 친구이자 현 감찰부의 수장인 제임스 맥아더 준장이었다. 마커스 스톤 대령. 맥아더 준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총성보다도 날카롭게 벙커 안에 모두에게 박혔다. 이제 그 더러운 연극은 끝났다.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라.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스톤은 마지막 발악을 선택했다. 그는 비명처럼 웃으며 쓰러져 있는 아리아나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관자놀이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다가오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여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모두 무기 버려. 아리아나를 인질로 잡은 스톤의 모습에 맥아더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찰부 병력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스톤은 군홧발에 짓밟혀 신음하는 도윤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놈도 마찬가지다. 이 벙커에서 무사히 나가게 해준다면 두 사람의 목숨은 살려주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인질과 스톤에게 쏠린 틈을 타 쓰러져 있던 도윤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주변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바닥에 나뒹굴던 파괴된 서버의 날카로운 전선 조각에 닿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전선을 근처에 노출된 배전반에 갖다 댔다. 파지지직. 엄청난 스파크와 함께 벙커의 모든 조명이 터져나가며 시야를 마비시키는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도윤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병사의 발목을 낚아채 넘어뜨리고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스톤의 손목을 꺾었다. 크악! 스톤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갔다. 아리아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그에게서 벗어났다. 비상전력이 들어오며 붉은 경고등이 벙커를 비추었을 때 상황은 역전되어 있었다. 도윤이 스톤을 제압하고 있었고 감찰부 병력들이 순식간에 스톤의 부하들을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스톤은 교활한 독사였다. 그는 제압당하는 순간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소형 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다. 벙커 한쪽 벽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며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모두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스톤은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이 그를 쫓으려 했지만 옆구리의 부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도윤. 아리아나가 달려와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정신 차려, 권도윤. 눈 뜨란 말이야.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벙커가 완전히 제압된 후 의무병들이 달려와 쓰러진 도윤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맥아더 준장은 아리아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으냐, 아리아나. 정말 무모한 짓을 했구나. 준장님 할아버지의 일이. 알고 있다. 맥아더는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할아버지는 명예롭게 전역한 것이 아니었어. 스톤과 그 배후 세력의 비리를 파헤치다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만 했지. 나 역시 그때부터 저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지. 내가 보낸 코드 블랙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신호탄이었다. 아리아나는 품속에서 피와 먼지로 더러워진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여기 프로메테우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분명 시작점이 될 겁니다. 맥아더는 USB를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군을 좀먹어온 거대한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희망의 불씨였다. 기지 내 병원으로 후송되는 내내
아리아나는 의식불명 상태인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의무 헬기의 소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이상 징후의 정체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새로운 생명의 고동이었다. 자신의 뱃속에 자신과 이 남자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절망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도윤의 귓가에 속삭였다. 돌아와, 권도윤. 당신에겐 이제 지켜야 할 게 하나 더 생겼으니까. 당신 아빠가 될 거란 말이야. 병원에 도착한 후 아리아나는 정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예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임신 6주.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녀에게는 쉴 틈이 없었다. 도윤은 긴급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인 그를 보며 기도했다. 제발 그와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며칠 후 메가더 준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USB의 데이터를 일부 복구했지만 최상위 단계의 암호에 막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네. 암호를 풀 열쇠가 필요해. 열쇠라니요? 스톤은 지금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걸세. 하지만 놈은 분명 결정적인 증거, 즉 암호 해독키를 파괴하거나 회수하려 할 걸세.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해. 아리아나는 고뇌에 빠졌다. 암호 해독키. 대체 그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할아버지의 유품인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이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두 가문의 약속이자 진실을 품고 있는 열쇠다. 도윤이 했던 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장님, 바람의 눈물 그 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의 눈물은 현재 육군 중앙수사사령부의 특별증거보관실에 잠들어 있었다. 메가더 준장은 아리아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즉시 헬기를 띄워 그녀와 함께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최고 보안 등급의 시설로 향했다.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간 증거보관실은 거대한 은행 금고를 연상시켰다. 그곳에서 아리아나는 마침내 바람의 눈물과 재회했다. 총은 격렬했던 벙커에서의 사투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기품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이 총이 암호키라고 확신하는가? 메가더가 물었다. 확신합니다. 도윤 씨가 그랬어요. 이 총에는 자신의 할아버지, 즉 제작자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 단순한 장인은 자신의 작품에 흔적을 남기지만 위대한 장인은 자신의 작품 자체를 열쇠로 만드는 법이죠. 아리아나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바람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녀는 총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숨겨진 장치나 문양이 있는지 샅샅이 살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평범한 소총과 다를 바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녀가 실망감에 빠지려던 순간 보관실의 강렬한 조명이 총열에 비치며 오묘한 무늬를 드러냈다. 수백 겹의 강철을 겹쳐 만든 다마스쿠스 강 특유의 물결무늬였다. 그 순간 도윤이 했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각각의 층은 저마다 다른 탄성과 강도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바람 소리에도 총열이 미세하게 떨며 탄도를 스스로 보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야. 아리아나는 깨달았다. 암호키는 총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총 그 자체, 특히 총열에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마스쿠스 강의 물결 무늬가 바로 암호키였던 것이다.
마치 인간의 지문이나 홍채처럼 절대로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패턴.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할 수만 있다면 프로메테우스 리스트의 봉인을 풀 수 있을 터였다. 메가더 준장은 즉시 국내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와 금속 분석팀을 소집했다. 그들은 바람의 눈물의 총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최첨단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물결 무늬 패턴을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스캔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각 포트 브래그의 병실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권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눈물 흘리며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아리아나의 환영이 보였다. 아니, 환영이 아니었다. 워싱턴에서 급히 돌아온 그녀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도윤 씨, 아리아나. 도윤은 힘겹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며칠 만에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에 아리아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는 살아 돌아왔다. 도윤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수사팀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화상 통화를 통해 총열 패턴 분석 작업에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할아버지는 문의의 시작과 끝에 항상 자신만의 낙관을 숨겨두셨습니다. 용의 눈과 꼬리를 형상화한 패턴입니다. 그 부분을 기점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야 합니다. 그의 조언은 막막했던 해독 작업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분석팀은 도윤이 알려준 부분을 기준으로 수억 개의 데이터 조각을 재배열하기 시작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춰 나가듯 무질서하던 패턴들이 하나의 거대한 암호 체계로 모습을 갖추어 갔다. 하지만 스톤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메가더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바람의 눈물이 워싱턴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그것이 암호 키임을 직감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어느 날 밤 증거 보관 시설에 최고 등급의 비상 경보가 울렸다. 스톤이 고용한 최정예 용병 부대가 시설을 급습한 것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람의 눈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시설 내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메가더가 이끄는 방어 병력과 용병들 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아리아나는 분석실 안에서 초조하게 모니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해독 작업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10분 앞으로 10분만 더 버티면 됩니다. 분석관의 외침에 아리아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연약한 보호 대상이 되어 숨어있지 않기로. 그녀는 분석실을 뛰쳐나가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복도로 향했다. 그녀 역시 미 육군 대위이자 훈련받은 군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병사의 소총을 집어들고 엄폐물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냉철하게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아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가 그녀에게 강철 같은 용기를 주고 있었다. 한편 병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있던 도윤은 침대에 누워만 있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그는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의사와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는 가야만 해. 그는 아직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목표 역시 워싱턴의 증거 보관 시설이었다. 아리아나와 자신의 아이 그리고 바람의 눈물을 지키기 위해. 그의 눈에는 복수심을 넘어선 가장으로서의 처절한 책임감이 불타고 있었다. 시설 내부의 총격전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아리아나는 용병 하나의 다리를 맞추며 그를 쓰러뜨렸지만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크! 그녀가 고통으로 주춤하는 순간 다른 용병이 그녀를 발견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용병의 등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솟아올랐다. 링거 폴대를 무기처럼 휘두른 도윤이었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용병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고 쓰러지는 아리아나를 부축했다. 도윤 씨, 어떻게 여기에? 내 아내와 아이를 나 혼자 병실에 누워서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의 말에 아리아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 아내와 아이.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는 사이 마침내 분석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해독 성공. 프로메테우스 리스트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깨달은 용병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임무는 실패했다. 판도라의 상자는 마침내 열리고 말았다. 프로메테우스 리스트의 암호가 해독되는 순간 모니터 화면에는 거대한 악의 실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지난 40년간 한미 양국의 안보와 정의를 좀먹어온 거대한 카르텔의 연대기이자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담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리스트에는 전현직 장성들, CIA와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 여야를 막론한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세계적인 방위산업체와 금융가를 아우르는 거물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뇌물로 오고 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내역, 마약과 무기 밀거래 기록,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 지령, 심지어 선거 개입과 국가 전복을 모의한 회의록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날짜와 시간, 장소와 함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맙소사. 모니터를 지켜보던 메가더 준장은 물론 백전노장의 수사관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을 섣불리 공개하는 순간 단순한 스캔들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동맹 관계는 파탄나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신처럼 군림하며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자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 파장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전쟁이다. 메가더 준장은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조용하고 신속하며 완벽하게 끝내야 하는 그림자 전쟁이다. 그날 이후 메가더 준장의 지휘 아래 극비리의 작전명 심판의 날둠즈데이이 수립되었다. 목표는 리스트에 언급된 핵심 인물들을 단 하루 만에 동시에 체포하고 그들의 자금줄과 연락망을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작전에는 오직 과거가 깨끗하고 신원이 확실한 최정예 요원들만이 투입되었다. 아리아나와 도윤 역시 작전의 핵심 브레인으로 참여했다. 아리아나는 리스트를 분석해 카르텔의 자금 흐름과 조직 구조를 파악했고 도윤은 자신의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 핵심 인물들의 행동 패턴과 도주로를 예측하고 침투 계획을 수립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전 회의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연인을 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전우가 되었다. 도윤은 아리아나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감탄했고 아리아나는 도윤의 동물적인 직감과 대담한 전략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쉬는 시간 틈틈이 도윤은 아리아나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살뜰히 챙겼다. 그들의 주변에는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거대한 악을 사냥하는 동안 그 악의 상징인 마커스 스톤 역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그는 이성을 잃은 미친 개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권도윤과 아리아나 그레이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함정을 팠다. 그는 두 사람의 유일한 조력자였던 전당포 주인 벤 영감을 납치했다. 권도윤, 아리아나 그레이스. 너희가 아끼는 늙은이가 내 손에 있다.
내일 자정 페이옙빌 외곽에 버려진 비행장으로 너희 둘만 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시체는 까마귀 밥이 될 거다. 스톤의 협박 전화는 심판의 날 작전 개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걸려왔다. 메가더 준장은 당연히 함정이라며 반대했다. 두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야. 작전 전체를 망칠 수는 없네. 하지만 도윤의 생각은 달랐다. 이건 스톤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결투 신청입니다. 놈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놈의 그림자에게 쫓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벤 영감님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리아나 역시 도윤의 곁에 섰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이 시작한 싸움이고 우리가 끝내야만 합니다. 결국 메가더는 두 사람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대신 그는 비행장 주변에 저격수와 기동 타격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약속된 시간 도윤과 아리아나는 단둘이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버려진 비행장으로 향했다. 광활한 활주로 중앙에는 낡은 관제탑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 벤 영감이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왔구나, 바퀴벌레 같은 놈들. 스피커를 통해 스톤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관제탑 꼭대기에서 스톤이 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모습을 드러냈다. 내 놈들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다. 오늘 여기서 내 놈들의 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스톤이 손짓하자 경납고와 버려진 항공기 뒤에 숨어있던 그의 마지막 남은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두 사람을 포위했다. 어리석긴. 정말 둘만 올 줄이야. 스톤이 비웃었다. 너를 상대하는 데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니까. 도윤이 나지막이 대답하며 품속에서 바람의 눈물을 꺼내들었다. 이 마지막 전투를 위해 메가더 준장이 특별히 그에게 맡긴 것이었다. 스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저 총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 고철 덩어리가 널 지켜줄 것 같나? 이 총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야.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증명하는 거지. 도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 스톤이 벤을 방패 삼아 관제탑 아래로 끌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용병들이 일제히 총을 난사했다. 도윤과 아리아나는 미리 파악해둔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렸다. 마지막 전투의 막이 올랐다. 아리아나는 권총으로 용병들의 시선을 끌며 그들을 교란했고 도윤은 바람의 눈물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적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제거해 나갔다. 바람의 눈물은 마치 주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의 손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불을 뿜었다. 격렬한 총격전 끝에 용병들이 모두 쓰러지자 마침내 도윤과 스톤, 두 남자만이 남았다. 스톤은 벤을 버리고 관제탑 내부로 도망쳤고 도윤은 그 뒤를 쫓았다. 낡고 좁은 관제탑 내부에서 두 남자의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원수와 아들의 복수, 배신자와 피해자의 원한이 뒤엉킨 수십 년의 악연을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피투성이가 되어갔다. 마지막 순간 스톤이 숨겨둔 칼을 꺼내 도윤의 심장을 찌르려던 찰나 도윤은 아버지에게 배웠던 마지막 호신술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크악! 스톤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도윤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 하나면 이 모든 악연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으로 아리아나의 얼굴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너 같은 놈을 위해 내 손을 더럽히진 않겠다. 도윤은 스톤을 죽이는 대신 그의 양팔과 다리를 완전히 박살내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도윤과 아리아나는 서로를 부축하며 부서진 관제탑에서 걸어 나왔다. 그때 아리아나의 무전기에서 메가더 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팀에게 알린다. 작전명 심판의 날을 계시한다. 실행하라. 그 목소리를 신호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심판의 날 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워싱턴, 서울, 런던, 도쿄 잠들어 있던 도시의 심장부에서 신들의 가면을 쓴 자들을 향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체포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시작한 작은 싸움은 이제 세상을 정화하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다. 작전명 심판의 날이 계시된 그날의 새벽은 인류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해가 뜨기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워싱턴 D.C.의 안개 낀 새벽, 백악관 인근의 호화로운 저택문을 FBI 특수요원들이 조용히 열고 들어갔다. 서울의 심장부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는 국정원 요원들이 새벽 운동을 막 마친 거물급 정치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런던의 금융가, 도쿄의 정치 중심지, 그리고 이름 모를 조세 회피처의 유령 회사들까지. 지난 40년간 세상을 주무르던 신들의 가면은 하룻밤 사이에 속절없이 벗겨져 내렸다. 언론은 대혼란에 빠졌다. TV 화면은 24시간 내내 속보를 쏟아냈고 신문 일면은 연일 믿을 수 없는 이름들과 그들의 범죄 혐의로 도배되었다.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불신, 그리고 분노에 휩싸였다. 정치는 마비되었고 경제는 휘청였다. 하지만 그것은 괴사한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의 고통과도 같았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열병이었다. 이 거대한 태풍의 눈, 그 시작점이었던 권도윤과 아리아나 그레이스는 포트 브래그의 조용한 VIP 병실에서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자신들이 일으킨 세상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그들이 맞이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 따스했다. 도윤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아리아나를 자신의 품에 기댄 채 가만히 안아주었고 아리아나는 그의 상처 입은 손을 부드럽게 매만졌다. 더 이상 총성도 비명도 쫓기는 자의 불안함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고요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며칠 후 제임스 메가더 준장이 그들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역사를 바로잡았다는 강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세상은 한동안 시끄러울 걸세. 하지만 썩은 뿌리는 대부분 잘라냈네. 자네들 덕분이야. 그는 두 사람에게 군 최고 등급의 훈장을 조용히 건넸다. 공식적인 역사는 이 모든 것을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승리라고 기록하겠지. 하지만 진실을 아는 우리들은 자네들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걸세. 권도윤 중사 그리고 아리아나 그레이스 대위. 두 사람은 조국을 구한 진정한 영웅일세. 그의 말에 도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리아나 역시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빛 교환 속에서 메가더는 두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나 영웅이라는 칭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을 군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격동의 시대를 함께 건너온 동지이자 새로운 삶을 축복해야 할 후배로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뒤흔들었던 프로메테우스 스캔들은 기나긴 재판과 청문회 끝에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마커스 스톤은 수백 건의 반역, 살인, 국가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콜로라도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 살아있는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 수감되었다. 그는 재판 내내 단 한 번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비참한 말로는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권도윤은 메가더 준장의 주선으로 열린 비공개 특별군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누명을 벗었다. 그의 군적은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707 특수임무단에서의 모든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그의 아버지 권성진 대위 역시 순직이 아닌 전사자로서의 명예를 되찾았고 국립묘지에 정중히 안장되었다. 도윤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마침내 아버지께 떳떳한 아들이 되었다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군에서는 두 사람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복귀를 권했다. 도윤에게는 707 부대의 최연소 교관 단장 자리를, 아리아나에게는 최연소 여성 비행단장 자리를 제안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가 그곳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피와 화약으로 얼룩진 과거와 명예롭게 작별하고 오직 그들 자신과 새로운 가족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 몬태나 주의 광활한 대지 위 로키 산맥의 장엄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평화로운 목장.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한 권도윤과 아리아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더 이상 새벽을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 대신 지저귀는 새소리가 그들을 깨웠다. 도윤은 거친 군복 대신 편안한 체크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말을 타고 광활한 목장을 누비며 소떼를 돌봤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깊고 부드러운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아리아나는 헬기 조종관 대신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스튜를 식탁에 올렸다. 그녀는 마구간에서 도윤과 함께 망아지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토마토를 따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다.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군인으로서의 날카로움 대신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따스함과 온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 중심에는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아들, 진 로버트 강진 라버트 캥. 진은 도윤의 한국 이름에서 로버트는 아리아나의 할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두 가문의 화합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아이는 도윤의 검은 머리카락과 강인한 눈매, 그리고 아리아나의 하얀 피부와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꼭 닮아 있었다. 어느 해질녘 세 사람은 목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다. 도윤의 품에 안긴 아들 진이 그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리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도윤의 곁에 다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문득 그날이 생각나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포트브레그 사격장에서의 그 어리석었던 내기. 도윤은 웃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결국 그 키스는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니. 아리아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건 약속 이행을 위한 키스였잖아. 이건 달라.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도발도 내기도 승리의 증표도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며 마침내 하나의 운명이 된 두 영혼이 나누는 진심이 담긴 사랑의 입맞춤이었다. 길고 긴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발치에는 그들이 이곳에 처음 정착했을 때 함께 심은 어린 참나무 한 그루가 굳건히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땅속 깊은 곳에는 바람의 눈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전투가 끝난 후 이 총을 깨끗하게 닦고 손질해 이곳에 묻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를 묻는 행위가 아니었다. 두 가문을 짓눌렀던 피의 역사, 지독했던 싸움의 기억,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원한을 대지에 묻고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한때는 파괴와 죽음의 도구였던 강철은 이제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지탱하는 단단한 걸음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워낼 터였다. 석양이 로키 산맥을 붉게 물들이며 광활한 목장 위로 길고 평화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윤과 아리아나는 아들 진을 가운데에 두고 손을 꼭 잡았다. 총성은 바람 소리에 묻혔고 전쟁의 기억은 가족의 웃음소리 아래 희미해졌다. 전설적인 저격 소총 바람의 눈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총이 맺어준 기적 같은 인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화를 쟁취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는 바로 이 대지 위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전설보다도 위대하고 찬란한 새로운 전설의 서막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